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폼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 언박싱은 인도 얘기입니다. 유권자 10억 명에 달하는 인도 총선이 4월 19일에 열립니다. 모디 총리의 3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총선과 경제 전망, 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영구 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구만 맞는 줄 알았더니 유권자도 10억 명. 이 세계 최대 인구 국가. 그러면서도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인도인데 총선 제도를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그 인도에서 총선이 이제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유권자 9억 7천만 명이 참여하고요. 투표소 105만 곳에 전자투표기 550만 대 그리고 투표 관련 직원이 1,500만 명이 동원되는 초대형 선거가 될 것으로 기간이 6주네요. 전망이 됩니다. 맞습니다. 인구가 워낙 많은 만큼. 네네. 맞습니다. 유권자 수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총선의 22배 규모인데요. 2014년에 집권을 시작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019년 총선에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도 승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현재 모디 총리의 인도 국민당 BJP가 전체 의석의 54%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BJP의 정당 연합이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디 총리의 인기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24년 인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지가 아니라 BJP가 단일 정당으로 의석의 60%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 얼마나 확보할지, 얼마 더 확보할지. 맞습니다. 그리고 BJP 정당 연합이 70% 이상을 확보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는 6월 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모디 총리가 3년임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지율이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 총리인데 이렇게 콘크리트 지지를 얻은 이유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모디 총리의 집권 기간 중에 이 인도 경제가 선방을 하고요. 그리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인도의 GDP 규모가 2019년에 프랑스, 2022년에 영국을 제치면서 세계 5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2030년이 되기 전에는 독일과 일본을 제치면서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힘입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현재 정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항공 여행 수요를 이 개발도상국 중산층 소비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작년 2월이죠. 인도의 국적기인 에어 인디아가 항공기 470대를 한 번에 주문을 하면서 기존의 세계 기록을 깼고요. 그리고 이어서 6월에는 인도의 저가 항공사인 인디고가 항공기 500대를 주문하면서 기록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선진국들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인도가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도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현재 모디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모디노믹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성과가 좀 워낙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지금 이건 성과였고 어떤 전략이 뒤에는 있을까요, 좀? 네,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인도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사업 환경 개선입니다. 모디 정부 1기는 이 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두잉 비즈니스 인덱스 사업 환경 지수에서 인도의 순위가 2015년 142위에서 2020년 63위로 급상승했고요. 이러한 개선된 사업 환경은 인도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인프라 강화입니다. 이 모디 총리가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과 2022년 사이에 국도 길이가 50% 정도 늘어나서요. 7년 만에. 네, 현재 14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기 철도 길이는 2만 2천 킬로미터에서 5만 킬로미터, 공항 수는 74개에서 149개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안정적인 경제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 3년 동안 글로벌 경제가
높은 물가로 고생을 했는데요. 인도의 경우 정부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5에서 6%대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6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루피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인프라도 강화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해외 투자가 인도에 많이 집중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통계도 나오는데 그 배경은 또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결국은 중국 대신 인도를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이 있다. 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갈등이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과정에서 거대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안정적인 정부를 갖고 있는 인도에 이 글로벌 기업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인도 정부는 2020년에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라는 이 제조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 정책은 14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보조금 규모는 총 2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애플의 아이폰 생산입니다. 네. 애플의 조립회사들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요. 예. 인도에서 이 아이폰 생산 규모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년에 1조 루피,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규모는 전년 대비 한 2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2년 후에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한 상황인데요. 예. 이에 따라서 인도가 작년 전 세계 아이폰 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12%까지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중단기적으로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도 그러면 뭐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이 단순 조립 가공, 그다음에 또 단순 공산품 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하이테크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반도체 산업까지도 이제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공장 설립 비용이 70%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네, 인도에서 전자산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반도체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현재 이 반도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인도 정부는 이 높은 수입 의존도를 완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전략은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6월에는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공장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를 인도 정부가 승인을 했고요. 총 투자 규모는 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가 3건의 반도체 산업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중에 핵심 프로젝트는 인도의 대표 기업인 타타 그리고 대만의 PSMC가 함께 건설하는 인도의 첫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네. 그리고 2개의 다른 프로젝트는 후공정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고요. 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28나노미터에서 90나노미터의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이 첨단 산업에 첫 발을 들였다는 점은 큰 진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모디 총리는 전기차 산업 육성 여기도 이제 포인트를 두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데 인도의 지금 전기차 산업 전망 어떨까 여쭤보려도 이 인구 자체가 내수가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전기차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죠? 예. 인도는 이미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네. 예. 작년 기준으로 한국보다 160만 대가 더 많은 585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인도는 우리 현대자동차의 최대 해외 생산 거점이기도 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를 앞으로 2030년까지 3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전기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인도 정부는 인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이 글로벌 전기 자동차 업체들에게 당근을 인센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가격이 35,000달러 이상인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기존의 최대 100%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로 낮춰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인도 정부는 이 강력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을 해야 되고요. 3년 내에 생산 기지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5년 내에 이 인도 내 부가가치 비율을 50%까지 늘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업체당 8,000대까지만 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게 인도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이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 테슬라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정책을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인도 내에서 테슬라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도 관련돼서 그 인도 여행 유튜브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떤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인디아 이즈 그레이트라고 영문으로 번역이 되는데 인도는 위대하다 이거를 이제 막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역동적으로 지금 인도가 네.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이게 국제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이제 보니까 이 글로벌 사우스 연대 강화 이걸 들고 나와서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건 이때 아시아권, 동남아시아권, 남쪽 아시아권 이쪽 연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까지 쭉 해서. 네. 이 목적이 이 국제주의를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 연대를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G20 의장국을 맡았던 인도는 이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연합을 G20의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인도는 이미 남아시아 주변국들 그리고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원조 공여국이기도 합니다. 인도는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통해서 현재 이 국제사회, 국제규범, 국제기구 등이 선진국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을 하면서 이를 앞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유리하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도는 이 개발도상국들의 대표 역할을 맡으면서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되려는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디 총리가 3연임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 건데 이제 3연임이 되면 이제 제조 부흥 정책은 더 강화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이나 성장률 같은 것도 앞으로 그 어떤 비전들이 나오고 예상들이 있을 건데 이런 건 어떻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총선 이후에는 오늘 제가 언급한 다양한 산업과 경제 부문에서 현재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러한 정책 연속성, 지속성은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외환 보유고 그리고 안정적인 금융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인도 경제가 당분간 큰 위기 없이 예. 6에서 7%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인도에 대한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동시에 인도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인도의 총선 이후에 인도의 어떤 전개 방향,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한데 총선 이후에도 한번 나오셔서 쭉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특히 반도체 얘기 좀 더 해주셨으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제 언박싱 김경훈 연구위원님과 함께 인도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